여보게, 저기 자네. 뒤에 누가 서 있네. 윤선비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정진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그림자 말이야. 그림자가 둘이야. 윤선비는 발 아래를 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향교 마당에 가득했지요. 그 빛 아래 그림자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지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 그것은 고개가 윤선비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딴 곳을 보고 있는 것처럼 윤선비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는 따라왔지요. 그런데 그것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랐지요. 윤선비가 북쪽을 향하는 동안 그것의 고개는 줄곧 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에 무엇이 있었냐고요? 공동묘지가 있었지요. 뒷목 잡히는 으스스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귀담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알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순조 임금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전라도 전주 고을에 윤택이라는 선비가 있었지요. 나이는 30 중반, 향교에서 글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처사였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지요. 기와집 5칸에 마당이 있었고 아내와 어린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윤선비를 점잖은 사람이라고 했지요. 말수가 적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술을 마셔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지요. 남의 험담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평판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평판이었지요. 그 아이러니가 나중에 윤선비 자신을 가장 깊이 찌르게 됩니다만 그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윤선비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은 가을 어기의 일이었지요. 그의 가을은 유난히 빨리 왔습니다. 8월 초부터 잎이 지기 시작했고 밤이면 벌써 서리가 내렸지요. 고을 어른들은 그의 겨울이 혹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짐승들이 일찍부터 먹이를 비축하고 제비들이 남쪽으로 서둘러 떠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9월 초가 되던 날 고을에 소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3년 전 향교를 떠났던 박선달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지요. 고창 들어기의 작은 마을에서 서당 훈장을 하다가 가을 들어 갑자기 앓기 시작해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40이 되지 않은 나이였지요. 몸이 원래 약했다는 말도 있었고 가난하게 살다 영양이 부족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제각각이었지요. 어쨌든 박선달은 죽었고 고창 어딘가에 묻혔습니다. 윤선비는 그 소식을 정진사에게 전해 들었지요. 정진사가 말했습니다. 안 됐구만, 아직 젊은 나이인데. 윤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밥을 먹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요.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윤선비는 그냥 입맛이 없다고 했지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선달이 향교를 떠난 것이 윤선비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향교를 떠난 박선달이 가난하게 살다 이른 나이에 죽었다는 것을 윤선비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그 확인되지 않은 소문 하나가 한 사람의 남은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지요. 밥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 뒤 윤선비의 그림자가 둘이 되었지요. 처음 본 것은 윤선비 자신이었습니다. 박선달의 죽음 소식을 들은 지 사흘이 지난 저녁이었지요. 윤선비는 향교에서 돌아와 마당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지려는 참이었지요. 서쪽 하늘이 붉었고 그 빛이 마당을 비스듬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손에 묻은 먹을 씻어내면서 무심코 발 아래를 보았지요. 그림자가 두 개였습니다. 윤선비는 처음에 눈을 비볐지요. 하루 종일 글을 읽어 눈이 피로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보았지요. 여전히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지요. 긴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아주 연하지만 분명하게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지요. 같은 방향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개가 달랐지요. 윤선비의 그림자 고개는 동쪽을 향하고 있었고 그것의 고개는 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쪽 마을 공동묘지가 있는 방향이었지요. 윤선비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지요.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윤선비는 그날 밤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였지요. 윤선비가 정진사를 만났을 때 정진사가 대뜸 말했습니다. 여보게, 저기 자네 뒤에 누가 서 있네. 낮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향교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윤선비가 돌아보자 정진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그림자 말이야. 그림자가 둘이야. 윤선비는 발 아래를 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지요. 그 빛 아래 그림자가 두 개였습니다. 처음 마당에서 혼자 보았을 때보다 훨씬 짙어져 있었지요. 이제는 한눈에도 두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진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자네 아는가? 윤선비는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사가 다시 말했지요. 그림자가 둘인 사람 나도 처음 봤네. 농담이 아닐세. 며칠 전부터 자네 옆에 이게 있었네. 처음엔 연해서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히 보여.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향교 마당에 바람이 불었지요.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윤선비의 그림자와 그것의 그림자가 나란히 바람에 흔들렸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윤선비의 그림자는
바람 방향으로 약간 흔들렸지요. 그런데 그것의 그림자는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정진사가 그것을 보고 뒷걸음질 쳤지요. 진사가 물었습니다. 자네, 최근에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나? 아니, 최근이 아니어도 좋아. 언제든 자네가 잘못한 일 중에서 그 사람이 억울한 채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나? 윤선비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윤선비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지요. 박선달의 일이었습니다.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향교에서 함께 글을 가르치던 동료 선생이었지요. 박선달은 윤선비보다 5살이 위였고 글솜씨가 뛰어났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박선달은 성격이 고닫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윗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향교에서 쓰는 곡식을 관리하는 직임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윤선비와 박선달 두 사람이 후보였지요. 그 직임은 수고스럽기는 했지만 약간의 사례가 딸려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그 직임을 맡고 싶었지요. 그런데 박선달이 더 적임자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윤선비는 수석 훈장에게 박선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지요. 이야기라고 했지만 사실은 소문이었습니다. 박선달이 몇 해 전 타지에 있을 때 돈 문제로 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윤선비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것이었고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윤선비는 그것을 수석 훈장에게 전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결과적으로 박선달은 그 직임을 맡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 이듬해 박선달은 향교를 떠났습니다. 소식이 끊겼지요. 그리고 3년 뒤 죽었습니다. 40도 되지 않은 나이에 낯선 고을 초가에서 아는 사람도 없이 윤선비는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지요. 박선달이 향교를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뒤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윤선비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그 뒤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지요. 사라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짙어졌지요. 처음에는 빛이 강한 낮에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자 흐린 날에도 보였지요. 보름이 지나자 해가 없는 날에도 보였습니다. 20날이 되었을 때 밤에도 보이기 시작했지요. 호롱불 아래 앉아 있으면 벽에 그림자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윤선비의 것이었지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 그것의 그림자는 이제 선비의 것만큼 짙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달라졌지요. 전에는 윤선비가 움직이면 그것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방향만 조금 달랐지요. 그런데 20날이 넘어서부터는
윤선비가 멈추어 있어도 그것이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지요. 벽에 비친 그림자의 손 부분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지요. 윤선비는 그것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25세가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윤선비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요. 아내와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호롱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지요. 윤선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그림자 2개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의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고개를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것의 그림자는 서서히 느리게 윤선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지요. 그것의 그림자 얼굴이 윤선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 얼굴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지요. 윤선비는 그 밤 책을 덮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쪼그려 앉아 새벽이 될 때까지 들어가지 않았지요. 차가운 가을 밤 공기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챈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방 안에서 호롱불을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벽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밤 윤선비가 잠든 줄 알고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왜 둘이지? 윤선비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잠든 척하고 있었지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내는 밤이면 딸아이를 꼭 안고 잤지요. 윤선비와 같은 이불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지요.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 어딘가 가서 이것을 해결하고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윤선비는 뭐가 보이냐고 물었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그림자가 둘이에요. 그리고 어젯밤 당신이 주무시는 동안 그것이 혼자 움직였어요. 딸아이가 잠꼬대를 하자 그것의 그림자가 천천히 딸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윤선비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입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진사가 향교 마당에서 본 것이 퍼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선비에게 원기가 붙었다는 것이었지요. 어떤 사람은 윤선비가 묘자리를 잘못 건드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둘인 사람은 원한이 있는 자의 혼이 붙은 것이다. 그것도 살아서 억울함을 다 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혼이 산 자의 원한은 붙으면 떨어지기도 하지만 죽어서 맺힌 원한은 떨어지지 않는다. 마지막 말이 윤선비의 귀에 꽂혔지요. 죽어서 맺힌 원한은 떨어지지 않는다.
박선달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것이 영영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지요. 윤선비는 사흘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윤선비는 마을 외곽에 사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70이 넘은 노파였지요. 이름은 알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냥 산 무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산 아래 움막 같은 집에 혼자 살았지요. 윤선비는 선비 체면의 무당을 찾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찾아갔지요. 무당 노파는 윤선비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왔군, 기다렸어. 윤선비가 놀라 물었지요. 저를 아십니까? 노파는 대답 대신 윤선비의 발 아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지요. 새벽빛 아래 그림자가 두 개였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굳었지요. 윤선비는 그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노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붙었어. 살아있는 원한이 아니냐고 물으려 했지만 노파의 다음 말이 먼저였지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것도 죽기 전에 이 원한을 풀지 못하고 간 사람 산 자의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죽은 자의 것은 달라. 죽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은 굿으로 안 돼. 부적으로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윤선비가 물었지요. 노파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직접 가야 해. 그 사람이 묻힌 곳에. 윤선비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파가 윤선비를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알고 있지 않나? 그 사람한테 못한 말이 있을 것이야. 그 말을 해야 해. 무덤 앞에서 직접 윤선비가 물었지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집니까? 노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지요. 모르겠어. 사라질 수도 있고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건 죽은 자가 결정하는 일이니까. 내가 장담할 수 없어. 그런데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 무엇이냐고. 윤선비가 물었지요. 자네가 가지 않으면 이것은 반드시 짙어져. 그림자만 둘인 것으로 끝나지 않아. 이미 자네 딸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고 했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는 나도 몰라. 윤선비는 그날 집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사흘 길이었지요. 윤선비는 걸어서 갔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그림자는 여전히 두 개였지요. 낮에는 발 아래서, 밤에는 주막방 벽에서, 첫째 날 들른 주막에서 주인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 갔냐고 물었지요. 윤선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지요. 박선달이 묻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면서부터 그것의 그림자가 선비의 것과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두 그림자의 고개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요. 가는 방향을 알고 있다는 듯이, 아니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것이 더 소름 돋았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주막에 들어 잠자리에 들었지요. 호롱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지요. 윤선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방 안이 조금 밝아졌지요. 창문 밖에서 달빛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지요. 눈을 떠보니 방 안에 희미한 빛이 있었습니다. 출처가 없었지요. 그냥 방 안에 희미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벽에 그림자가 보였지요. 그림자가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지요. 그것의 그림자가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팔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윤선비는 그 방향을 보았습니다. 방문이었지요. 방문방, 고창 방향이었습니다. 윤선비는 날이 밝자마자 길을 떠났지요. 이틀치 거리를 하루에 걸었습니다. 고창 들어기의 작은 마을에 닿은 것은 사흘째 해가 기울 무렵이었지요.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서당 훈장을 하다 가을의 세상을 떠난 박선달이라는 분이 어디에 묻혀 있냐고. 마을 사람이 산 쪽을 가리켰지요. 마을 뒤 낮은 산 중턱이었습니다. 윤선비는 그 길로 산을 올랐지요. 무덤은 초라했습니다. 이제 막 만들어진 것이라 봉분이 아직 작았지요. 묘비가 없었습니다. 앞에 작은 돌 하나만 세워져 있었지요. 누군가 이름을 새기려 했다가 그만둔 것인지 글자도 없는 돌이었습니다. 윤선비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가을 산이었고 바람도 없었지요. 윤선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니 목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산 능선에 걸렸지요. 윤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형, 내가 왔네, 늦었네, 많이 늦었어. 목소리가 떨렸지요. 윤선비는 계속했습니다. 3년 전에 내가 훈장 어른께 자네 이야기를 전했네. 확인하지 않은 소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네가 그 직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지. 그 자리가 탐났으니까, 내가 먼저 갖고 싶었으니까. 잘못했네. 바람이 없는데 나뭇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윤선비의 무릎 앞에 내려앉았지요. 윤선비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향교를 떠난 것이 내 때문이었어.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몰랐지.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알면 더 무거워지니까. 그게 더 비겁했던 거야.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밥을 먹지 못했네. 그런데 그것도 자네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서였겠지. 비겁한 사람이었어. 살아있을 때 찾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 윤선비는 거기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이것으로 자네의 원한이 풀리지 않아도 괜찮네. 풀어달라고 온 게 아니야. 그냥 말하고 싶었어. 자네한테
직접 내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어둠이 왔습니다. 윤선비는 무덤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지요. 밤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밤 산 중턱이었으니 추웠겠지요. 그러나 윤선비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꼈겠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이 뜨자 무덤 옆 나무에 그림자가 생겼지요. 윤선비의 그림자도 달빛 아래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지요. 윤선비는 발 아래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그림자 하나뿐이었지요. 이쪽 저쪽 살펴보았습니다. 없었지요.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가까운 시각이었지요. 윤선비는 무덤 앞에 이마를 한 번 더 짚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지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없는데 무덤 앞 풀이 흔들렸지요. 아주 짧게 한 번 그것뿐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답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새벽 이슬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선비는 산을 내려왔지요. 전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낮이 되었지요. 햇살이 강했습니다. 윤선비는 멈추어 서서 발 아래를 보았지요. 그림자가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것 하나뿐이었지요. 윤선비는 불을 이리저리 움직이듯 몸을 여러 방향으로 틀어보았습니다. 걸어도 보았지요. 그림자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의 그림자는 없었지요. 윤선비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기쁘냐고 물으면 기쁘다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무겁고 씁쓸한 것이 함께 있었지요. 그림자가 사라진 것은 박선달의 원한이 풀렸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었지요. 그냥 때가 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윤선비가 말을 했기 때문에 원한과 관계없이 그것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었지요. 알 수 없었습니다. 영영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진 것보다 무덤 앞에서 그 말을 꺼낸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 잘못했다. 그 말 한마디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을 죽은 사람의 무덤 앞에서라도 꺼냈다는 것. 그것이 박선달의 원한을 풀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윤선비 안에 3년 동안 쌓여있던 무언가를 내려놓게 했지요. 사람은 무거운 것을 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못이든 죄책감이든 부끄러움이든 대부분은 그냥 들고 삽니다. 묻어두고 외면하고 바쁘게 살면서 잊으려 하지요. 그러나 잊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은 짐이었지요. 들고 사는 사람의 등이 굽어갔습니다. 윤선비는 사흘을 걸어 전주로 돌아왔지요. 아내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선비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가왔지요. 발 아래를 보았습니다. 그림자를 보았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네요.
윤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지요. 잘 다녀왔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진사가 물었습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없어졌냐고. 윤선비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지요. 찾아갔네.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했네. 정진사가 물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나? 윤선비가 말했지요. 그림자는 사라졌네. 그런데 그것이 잘못했다는 말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어. 정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박선달의 원한이 풀린 건가? 윤선비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그건 박선달이 알고 있겠지.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말을 했네. 그것뿐이야. 정진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윤선비는 더 설명하지 않았지요. 그 뒤로 윤선비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림자는 다시 둘이 되지 않았지요.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가 오래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동안 조금씩 달라졌지요. 어떤 사람은 윤선비가 무당의 굿으로 그림자를 떼어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선달의 무덤에 비싼 재물을 올렸다고 했지요. 어떤 사람은 윤선비가 박선달 가족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살이 붙었지요. 그러나 정작 윤선비가 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찾아간 것, 무릎 꿇은 것, 잘못했다고 말한 것, 그것뿐이었지요.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긴다. 사람에게 붙는 그림자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아직 부끄러움이 빛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빛이 완전히 꺼진 사람에게는 그림자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둘인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부끄러움을 아직 잃지 않은 것이니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그림자가 하나인데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사람, 남의 억울함 위에 올라서 있으면서 자신의 그림자만 온전하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의 그림자는 아무도 모르게 이미 썩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귀담하였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 있기에 이 이야기들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